이 시간에는 글쓰기의 전략과 기술, 논증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밝혀라. 연역과 기납, 논증의 방법들이죠.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로 증명을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여러 방법.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여러 방법. 첫째, 타당한 근거를 밝혀라. 두 번째, 연역과 기납.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당한 근거를 밝혀라. 논증은 어떤 주장이 있을 때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서술 방식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주장을 펼쳤을 경우에 왜?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논증이다. 따라서 논증은 어떤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논증에서 하나의 결론과 적어도 하나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거나 찬성 토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하여 찬성을 할 때는 찬성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3가지 주제가 소주제가 되는 것이죠. 큰 주제에 대한 소주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대주제를 이야기하거나 또 그 대주제를 뒷받침할 소주제들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주제에는 근거를 대야 됩니다. 어떤 주장만 하면은 근거가 없이는 그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장이 만약에 큰 나무의 가지들, 넓게 펼친 가지들이라고 하면은 그 나무는 그런 주장만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땅에 깊이 뿌리 박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무가 그러한 넓은 가지들을 펼치고 있으려면은 그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뿌리가 바로 근거가 됩니다. 이때 주장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증의 관건은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가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논증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주장의 타당성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때 논증에서의 설득은 감성이 아닌 논리에 호소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죠. 토론도 감성이 아닌 논리적인 그런 설득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요컨대 논증에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른 말로 논거라고도 하고 이유라고도 하죠.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가 없는 주장은 주장이 아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전제, 즉 근거로부터 결론이 이끌어지는 추론 과정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한다 이거죠. 우리도 5단락 에세이를 쓰면서 예를 들면은 큰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또 세부적인 또 소주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주제들. 대표적으로는 본론에서 적어도 3개 정도 이상의 어떤 이유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쳐서 유의적으로 결합되는 건지 전체 대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그래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논증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글쓰기 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죠.
우리는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근거로 해서 다른 생각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고 과정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논증은 바로 이런 사고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연역법과 기납법이라는 게 있죠. 연역과 기납을 살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논증으로는 연역 논증과 기납 논증이 있습니다. 연역 논증은 논리적 규칙에 의하여 전제로부터 필연적인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작용을 말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지식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먼저 전제로 해놓고 특수한 지식이나 원리를 차례로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의 예가 가장 대표적인 연역법이죠. 대전제를 먼저 세웁니다. 이것을 가설맹제라고도 하죠. 흔히 동물은 모두 죽는다, 이런 맹제를 세웁니다. 이 대전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죠. 여기에다가 다른 세부적인 상황들을 다 대입시켜 보면은 동물은 다 죽는구나,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대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물은 모두 죽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런 논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를 사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동물은 모두 죽는다. 그런데 소전제, 사람은 동물에 속하다. 결론,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역 논증에서는 전제가 결론에 대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즉, 결론의 내용은 이미 전제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역 논증에서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옳죠. 즉, 연역 논증은 주장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은 모두 죽는다, 사람은 모두 동물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모두 죽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이 모두 동물이라면 사람은 모두 죽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연역적 주장이 이렇게 동물은 모두 죽는다는 이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런 대전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가설맹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가설맹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세부적인 상황들을 대입을 해서 그런 가설맹제가 확인이 되면 결론적으로 그런 대전제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3단 논법은 이미 확정된 그런 맹제, 가설맹제가 아니라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그런 맹제를 대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화와 포스트 모던 사회의 등장으로 언어와 문화의 범주가 재편되고 모든 인간 활동과 분야에서 새로움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분산되는 방식으로, 개인화되고 분산화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죠. 인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화가 현대사회의 필연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문학도 정보화의 구성적 거대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복적 사유와 맞물리면서 현대사회의 탈근대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상해주는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보화는 단순히 고급 기술이거나 물질 기반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삶의 구성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며 시대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화나 포스트 모던화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분산화가 되고 개별화가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갈수록 이렇게 파편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화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한
인문학의 관심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문화적 풍토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인문학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서 사람의 삶이 바뀌면 새로운 바뀐 삶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이 뭐 사라져야 된다든지 망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은 새로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갈수록 이제 그런 이야기도 쌓이겠죠. 위에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문학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정보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화와 포스트 모던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회 변화를 대전제로 하고, 이에 따른 인문학의 변화를 소전제로 하고 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바로 대전제가 정보화와 포스트 모던으로 대표되는 사회 변화를 말하고, 그 안에 속하는 인문학의 변화를 소전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뭡니까? 결론은 어떤 것이 되겠죠? 결론은 개인의 삶의 변화가 되겠죠. 개인의 삶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기납 논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납 논증은 경험에 기초한 둘 이상의 특수 맹제에서 새로운 일반화 맹제를 도출해내는 방식이죠. 유비 논증, 열거에 의한 기납, 인과 논증, 가설 연역법들이 있다.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 기납 논증은 먼저 가설 맹제를 설정해놓고 그 가설 맹제를 증명해서 진리 맹제로 만드는 그런 연역적 논증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납 논증은 다양한 경험적 사실들을 수집해서 그것들로부터 공통된 사실을 결론으로서 도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기납 논증은 동원하는 경험적 사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결론이 옳은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원한 그런 경험적 사실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론이 애매해지는 것이죠. 첫머리에 말한다. 대체로 옛 성인들이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려 하면 개의라든지 무한력이라든지 폐란, 귀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부명을 받고 도록을 받는 것이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런 뒤에 큰 변화가 있어서 천자의 지위를 장악하고 재앙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 옛날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뀌는 역성혁명, 고려라는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길 때는 거기에는 어떤 신화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신화. 재앙의 운명은 누구나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늘의 그런 계시가 원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수에서 팔계라는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면서 성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신화 이야기죠. 무지개가 신물을 둘러싸서 복희를 나갔고, 용이 소호씨의 어머니인 항아가 공상이라는 들에서 논이는데 자신을 백제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신동이 있어서 그와 교합하여 소호를 낳았고, 간적은 제가 알을 삼켜 설을 낳았으며, 강원은 거인의 발자취를 밟고 기를 낳았고, 요의 어머니는 임신한 지 14달 만에 요임금을 낳았으며,
용과 큰 못에서 교합하여 폐공을 낳았다. 이로부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나라가 생긴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화들이죠. 그런 신화들, 그런 다양한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찌 다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는 기편을 모든 편의 천머리에 싣는 까닭이며 얻도다. 삼국유사는 스님인 이런 쓴 이야기인데 사실은 역사책이라기보다는 불교의 경이라든지 기적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문헌신화라고 할 정도로 신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역사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삼국시대의 어떤 그 신화죠. 신화. 이런 신화를 문헌신화라고 합니다. 문헌신화. 이와 반면에 삼국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유학자인 김부식이 쓴 것이기 때문에 유교라는 특성상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신비적인 이야기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의 예문에서 이래는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했다는 것이 개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옛 중국 시조들의 기이한 탄생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기남 논증은 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럴듯한 증거를 전제로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넘어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의 그 고대 삼국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고조선시대 그런 시조들의 신화를 다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당문신화라든지 신라의 그런 박혁허의 신화라든지 신라의 그런 여러 왕들의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한 것이 개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중국 시조들의 그런 기이한 탄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기남 논증을 했다는 이야기죠. 삼국유사에서. 기남 논증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제가 결론에 대해 근거를 제공하기는 하나 결정적 근거가 아니라 개연적인 근거, 가능성이 한 10중 8구 정도 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00%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기남 논증은 그 논증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전제와 결론 사이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남 논증에서는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다음 예문은 그러한 기남 논증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남 논증에서는 그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론이 성공적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기남 논증의 한계를 또 살펴봅시다. 사신은 논한다. 신이 들으니 옛적에 여하씨가 있었으나 이는 바로 천자가 아니고 복희씨를 도와서 구주를 다스렸을 따름이었다. 여하는 여자고 복희는 남자라는 뜻이죠. 즉 여치와 무조도 어리고 약한 임금을 만나서 조정에 나앉아 법령을 내고 드리고 하였으나 사서에 공공연히 왕이라 일컫지 않고 다만 고항우 여시 적천항우 무시 그렇게만 썼다는 거죠. 여자가 정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중국에서도. 천도로도 양은 강하고 음은 유하며 인사로도 사내는 높고 계집은 낮은데 어찌 할머니들이 안방을 나와서 국가의 정사를
결단하는 것을 용어하겠는가? 신라가 여자를 추대하여 왕위에 앉힌 것은 진실로 난세의 일이니 그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요행이다. 이것은 김부식의 한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김부식은 신라시대에 여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여왕이 여자가 나와서 정치를 했더라도 여왕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칭하지 않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정치만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신라에서는 여자를 왕위에 앉혔느냐?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김부식이가. 이게 이제 근데 신라에서 여자를 왕위에 올린 것은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라는 뭡니까? 골품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혈통주의 때문에 여자를 왕위에 앉힌 것이죠. 골품 제도. 그것이 조금 특이한 것이죠. 진골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진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왕위에 올린 것이죠. 진골만 왕으로 하기 위해서. 김부식은 중국의 여화시, 고항우 여시, 척척무 등의 예를 들어서 선덕여왕의 경우처럼 여성을 공공연하게 왕이라고 칭하는 것이 참남한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선덕여왕이 여자로서 왕위에 오른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이 때문에 선덕여왕 말년에 비담, 염종 등이 일으킨 반란은 당연한 기결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전제들은 모두 참이지만은 결론은 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기람 논리를 비판하는 이런 방식도 그죠?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예도 그죠? 사실은 여왕이 여자가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경우가 그런 사례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저런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죠.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다 뒤에서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어린 아들이나 손자의 정치를 뒤에서 대신하는 그런 정치를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렴청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국도.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건 여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왕이 따로 있고 수렴청정하는 그런 경우니까. 그런 경우들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를 이을 왕이 없으니까 그냥 진고를 할 수 없이 왕에 앉힌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유도 적절하지 못했고, 또 기납법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도 많지 않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부식의 비유도 처음부터 부족한 그런 논정이었고,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이 논리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논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 중의 하나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바로 뭡니까? 다양한 경험적 그런 자료들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죠. 그러니까 경험적 사실 자료가 부족하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여왕이 다스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대부분이 여기서 예를 든 것은 다 왕이 있고 어린 왕이 있고 다 수렴청정한 그런 경우의 경우고, 선덕여왕처럼 특이한 경우 왕이 아예 없고 진골만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차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비교가 적절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그런
논쟁의 모순이죠. 일반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 논리적인 글은 논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평소에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쌓아야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겠다. 토론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훈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밴드 질답 채팅과 이클래스 질답 게시판 또 문자로 하는 질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